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의 P 봄봄입니다. 네, 14화 자전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전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 먼저 우리가 좀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어떤 기억들이 있는지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자전거를 못 타기 때문에 네네.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진짜 너무 많이 했어요. 봄봄님 걱정이 많으셨죠? 네. 그래서 자전거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슬슬 더듬어 보니 저도 자전거를 타긴 탔어요. 타긴 탔는데 마지막 기억 유치원 때. 아, 아니구나. 최근에도 타긴 탔네요. 그래요? 언제 저모르게 타셨죠? 피트니스 센터에 고정된 자전거? 고정된 자전거. 뭐 그것도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자전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더듬어 올라가다 보면 어디 호수공원 이런 데서 2인용 자전거 이런 건 한번 타본 것 같고. 2인용 잠시만요. 저 묻지 않겠습니다. 네. 저 안 물어볼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네. 제 발로 탄 자전거는 네네네. 유치원 때가 마지막인데 세발 자전거 그런 거 같네요. 피님은 근데 자전거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한다기보다는 가끔 타고 가족 중에 매니아가 있는 관계로 이렇게 저렇게 좀 타봤고 자전거 여행도 해봤고 그냥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타는 정도. 근데 저도 막 취미를 갖고 매니아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가족의 도움도 좀 받고 뭐 책도 좀 읽고 좀 저도 자전거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많은 리서치를 했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다른 스포츠들은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부러 도전해보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네. 막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거 이런 거. 네네네. 번지 점프도 하고 패러글라이딩도 발음도 안 돼요.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그러니까 물에서 하는 것도 하고. 되게 모험적이고 저 네. 그런 거 무서워서 하늘 나는 건 진짜 못하겠던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자전거 그 페달 높이만큼 두 발이 떨어지잖아요. 너무 불안해요. 근데 그게 어릴 때 그 두 발 자전거를 못 타게 돼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말이 있잖아요. 자전거는 어릴 때 그러니까 한 번만 그 타는 거를 배워놓으면 절대 까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못해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때까지도 친구들한테 그래서 막 부탁해가지고 배워보려고. 근데 이걸 누가 뒤에서 잡아줘도 제가 그냥 두 발을 뛰고 페달을 구르는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 공포심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자전거 유치원 때까지 탔다고 그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활발하고 엄청 많이 뛰어다니면서 놀고 막 이랬거든요. 네네. 어렸을 때. 아주 동네에서도 진짜 휘젓고 돌아다녔는데 그때 이제 막 세발 자전거 탈 때였는데 그때 이제 옆집 사는 애기를 제 뒤에 등 뒤에 태우고 네. 그리고선 세발 자전거를 타고 이제 막 가는데 네. 그때 집이 약간 언덕백이 이렇게 있는 데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언덕을 이렇게 걔를 뒤에 태우고 내려가다가 갑자기 이 페달에서 발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막 굴러서 내려가잖아요. 네. 근데 저 밑에가 약간 그런 노점에서 뭐 파시는 분들 이렇게 야채 장사 있고 막 이런 데였는데 그 파라솔 세우는 돌 아세요? 둥그런 거 시멘트 돌. 네네. 그 가운데 구멍 뚫린 거. 거기에 그대로 가서 얼굴 받은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진짜 피범벅이 돼가지고 해서 막 일어났는데 입술이며 볼이며 다 터진 거예요. 정말로. 그 또 뒤에 사람이 있었으니까 눌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얘는 안전해서 하나도 안 다치고. 그래서 막 병원 실려갔거든요. 저. 그래서 그 상처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얼굴에 있었고 입술 상처는 지금도 살짝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는 자전거 탄 기억이 없거든요. 저는. 약간 어릴 때 약간 그 트라우마인가? 공포로 좀 남아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땐 세발 자전거였는데 그래서 두 발을 못 탄다고 하기엔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래서 요즘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전거에 대한 기억이 마지막 기억이 딱 그거더라고요. 저는. 저는 한 7살 때쯤에 두 발 자전거를 처음 배웠는데 하루 종일 그걸 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두 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노력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자전거를 너무 화가 나서 던진 장면이 제 머릿속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 타게 됐어요. 뭔가 이게 하다 안 되는 그 한계점을 찍고 나니까 좀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잘 타게 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한성격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좀 다혈질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자전거 편 준비하면서 개인적인 자전거에 대한 경험은 그런데 자전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광고나 영화에서 떠올려지는 장면들이 전 좀 더 많더라고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영화는 사실 요것도 좀 오래전 영화지만 1000ml란 영화 보셨어요? 네네. 그 영화에 그 여명하고 장만옥이 나오죠 아마. 네네. 96 아니 맞죠? 맞는 것 같은데? 96년도 영화인데 거기 노래 그 되게 유명한 노래 나오잖아요. 네네. 저 열심히 공부했던. 저 중국어 공부할 때 그 원래 중국어 공부할 때 약간 그 기본으로 나오는 한 소절 그럼. 안 됩니다. 그건 잊어버렸지만 네네. 하여튼 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 아마 홍콩 반환 전에 그 시점부터 그쵸. 해가지고 영화가 진행이 됐던 영화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두 남녀가 이렇게 사랑에 빠지고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오는 데에선 항상 그 자전거를 타고 남자가 앞에 타고 여자가 뒤에 이렇게 그땐 또 다리도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네네. 빼서 타야 되잖아요. 네네. 이렇게 남성의 허리를 살짝 잡고 네네. 예 그런 장면이 나왔던 게 되게 기억에 남네요. 그것도 있고 러브레터는 자전거가 진짜 많은 매개체로 등장하거든요. 네. 그 주인공들 사이에서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관심의 표현으로 장난칠 때도 나오고 둘이 처음으로 딱 마주해가지고 시험지 볼 때 그 자전거 불빛으로 이렇게 시험지 확인하는 그 장면도 그렇고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그 여자가 이제 막 출퇴근을 하는 장면부터 예, 기억 속에 이제 막 이런 모든 장면들이 자전거 되게 많이 매개로 나오는데 저는 그런 영화들이 되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생각하다 보니까. 그 비슷한 장르의 영화들에서 좀 약간 자전거가 약간 단골 소재로 또 나오기도 하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 실생활의 어떤 것처럼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로망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 하면은 어떤 영화나 어떤 다른 뭐가 생각이 나기보다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지난편 칫솔 이런 것처럼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는 이제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자전거 했을 때 저는 그 약간 여성의 동률로 떠오르는 모습이 있잖아요. 네네네. 바구니 달린 자전거 왜 이거에 네네네. 드라마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 김은숙 작가 드라마에 진짜 그런 장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파리 연인에서도 그 아, 네네. 예, 김정은 씨 타고 다녔고 아니면 무슨 왜 동화 시리즈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꼭 그렇게 여성은 그죠. 치마를 입고 왜 타야 하는가?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게 되게 사실 그렇긴 했는데 광고에 자전거 등장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포카리 스웨트 광고잖아요. 맞아요. 그 음악 지금 모두 들으시는 분들 떠오르시죠? 라라라라는. 요즘은 트와이스가 광고하는 거 본 것 같아요. 네, 자전거는 안 탔던 바닷가에서. 거. 자전거 tas나? 안 탔던 것 안 같아요. 탔나요? 워낙 여러 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왜 흰 원피스 입고. 네네네. 네. 예전에는 그랬죠. 그러니까요. 그 순수한 이미지로 약간 여성을 대변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90년대에 좀 그런 게 강했는데 이제 요즘은 좀 그래도 약간 그런 남녀 이미지를 좀 제고해보자는 어떤 그런 그 목소리들이 많다 보니까 좀 없어진 편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니면 전 남자가 나왔던 광고 중에는 기억에 남는 게 한석규 씨 나왔던 거.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이 빈폴 광고 모르세요? 몰라요. 에이 그럴 리가 없죠. 이게 그렇게 제가 오래된 모르는데 제가 모르는 게 그러게요. 제가 되나요? 오래된 광고가 아니에요. 아니 제가 모르는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 그녀 자전거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왔는데 이거 최근에는 유준열 씨가 그 했거든요. 류준열 씨 한 거는 본 것 같아. 네 제가 이렇게 옛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못 저는 먹니? 또 뭔가 놀림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네. 근데 오히려 남성이 자전거와 함께 등장했을 때에는 지적이고 부드러운 이미지. 바바리 네. 뭐 이런 거 막 바바리 바바리 발음이 좀 좀 이상하죠. 내가 말하고도 내가 스스로 촌스러워가지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매개로 사용되는 것 같기도 해요. 조금 네. 이미지적으로도 연결되는 점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이 물건에 대한 그 개인의 기억이나 이미지가 얼마나 다른지를 참 할 때마다 좀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자전거가 어떤 물건인지 네네. 그거에 대한 좀 개념 같은 것들은 한번 짚어주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자전거가
사람의 힘으로 바퀴를 회전시켜서 움직이는 이륜차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륜차이지만 사람의 동력이 또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참 자전거가 되게 독특하고 좀 유일무이한 그런 어떤 수단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자전거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에 대한 기원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유럽에서 자전거가 생겨났다는 설이 가장 많고, 그리고 보면 한 번에 완성된 게 아니라 이게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누가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엔 누가 개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좀 자전거가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최초의 자전거는 18세기 말에 프랑스 귀족이었던 시브락이라는 사람이 만든 셀레리페르라고 불리는 형태가 최초의 자전거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바퀴가 있고 그 위에 나무로 이렇게 안장을 대신하는 나무만 얹어서 그게 다예요.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굴러요? 발로 굴르는 거예요. 중심을 잡으면서. 아, 완전 애기들이 타는 것처럼 발로 놀이. 이렇게 가는 거. 아. 제가 지금 저희 이거 준비한 거에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림 못 그리지만. 이 그림 못 웃기죠? 보여드려서 참 안타깝네요. 이거. 근데 저 그림은 지금 롤러스케이트, 아니 뭐야 저거 보드 그림인데. 근데 거의 이렇게 허리에 오는 정도의 높이는 됐던 것 같아요. 허리 좀 안 됐나? 하여튼 이게 근데 어떻게 쓰였냐 하면 귀족들이나 아이들 사이에서 오락기구로 사용이 됐다는 그러네요. 거예요. 지금도 애기들 자전거 보면 페달 없이 왜 네. 완전 애기들은 애기들 발로 굴르게 만들잖아요. 말 모양 이런 것도 네, 있고 네. 그런 거의 어떤 개념이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1817년으로 넘어오면 독일의 귀족이었던,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로 넘어간 거예요. 독일의 귀족이었던 드라이스라는 사람이 산림을 감독하는 책임자였는데 이 숲을 다 걸어 다니는 게 너무 불편해서 이제 만들게 된 게 운전할 수 있는 기계. 그래서 이제 핸들이 장착된 자전거가 이때 처음 나왔죠. 하지만 아직도 페달은 없는 때였어요. 아,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들고 이렇게 하려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페달로 돌리는 자전거가 나온 게 그 이후에 1861년에 프랑스의 대장장이었던 미쇼라는 사람이 만든 벨로시페드. 이 벨로시페드가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한 자전거의 최초의 원형이고 한 400대 정도가 팔려 나갔대요. 그래서 이게 최초로 대량 생산된 자전거의 형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기에는 어쨌든 만들어지는 기술이 완전히 발전이 안 됐으니까 훨씬 고가였을 텐데. 아무래도 그 사용하는 계층이 또 정해져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 자전거가 이제 유행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자전거 하면은 이 오디너리 자전거라고 해서 앞에 휠이 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약간 좀 되게 클래식한 어떤 이미지에서 많이 본 그 앞에 휠이 크고 뒷바퀴는 작은 이 오디너리 자전거가 이제 자전거의 이미지였고, 그 브랜드 로고도 보면 왜 앞바퀴 크고 뒷바퀴 있고 영국 신사 모자 쓰고 약간 그런 옷 입은 사람들이 그런 거 타는 그런 네네네. 이미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 귀족과 남성의 어떤 집중된 어떤 이미지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근데 결국 자전거도 시작은 놀이나 즐기기 위한 걸로 시작됐는데 이게 실생활로 들어오면서 약간 그쵸. 네,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리고 칫솔처럼 마찬가지로 그 그러네요. 귀족들이 향유하는 것에서 시작돼서 어떤 생산을 하는 어떤 생산업자가 그걸 완성시키면서 대중화하는 어떤 모든 제품이 좀 그런 약간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튼 이 자전거 역시 좀 그런 흐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자전거가 국내에 들어오게 된 거는 저도 이제 리서치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언제 들어왔는지 정확히 그 시기가 분명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1905년도에 제정한 법에 그 가로등 관련된 그런 법에 나온 거 보면은 이제 야간에 그런 불빛 없이 자전거 타는 거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905년도에 그런 조항이 생긴 걸로 봤을 때는 그 시점쯤에는 자전거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겠구나라는
그런 걸로 이제 우리나라는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약간 그 시기에 특성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해외에서 이렇게 왔던 특사나 뭐 어떤 그런 경로를 통해서 전해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교류하다 보면서 외국 나갔다 온 사람들이 뭐 하나씩 두 대씩 수입을 해왔다는 정도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 1920년대 그때 네. 이제 처음으로 자전거 대회 같은 데 나가서 이름을 떨쳤던 그 분이 있는데 엄복동 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일본인들도 참가하는 어떤 자전거 대회에서 항상 1등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20년대 그 시기가 딱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민족들한테는 되게 소중한 존재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경쟁의 대회에 나가서 일본 사람들이 제치고 1등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로 울분을 달랬던 게 있는 거죠. 민족의 약간 어떤 눈물이 나려고 하네. 한이 담긴 부분이 네.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자전거 보급된 거 관련된 거 찾다 보니까 나왔던 게 그 2차 세계대전 진행하면서 일본이 이제 휘발유나 연료 같은 게 부족하니까 네. 약간 그 자전거에다가 트레일러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뭐 이렇게 실어 나르게 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걸 대체하는 뭔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1938년도에 그런 되게 괴상한 모양이라고 하는데. 근데 또 지금 캠핑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뒤에 붙는 트레일러의 그러네요. 개념과도 또 어쨌든 개념 사용성으로는 그런 부분이 또 있지 않나. 네, 그래서 그런 모양의 자전거들도 사용이 됐다고 하고요. 한 1946년도쯤 되면 2만 대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만 자전거의 네. 수가. 그 이듬해는 한 5만 대 이상. 자전거가 뭔가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자동차를 대신하는 형태의 실생활에서 그냥 되게 일반적으로 쓰인 출퇴근용. 그야말로 교통수단이었네요. 네, 교통수단으로 쓰였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청이나 어떤 그런 큰 기관 신문사 같은 데에는 그러니까 요금을 받고서는 자전거 보관해주는 보관소가 그때부터 이제 그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대보다는 조금 많이 후였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옛날의 모습을 다룬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신문 배달이나 우유 배달 요즘도 그러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신문 배달이나 우유 배달 할 때도 자전거에다가 그거를 요즘 오토바이나 이런 게 많이 그걸 대신하지만 배달을 하는 장면도 맞아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교통수단일 뿐이 아니라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생업을 위한 그쵸, 어떤 그쵸. 형태로. 그래서 맞아 그런 자전거들 보면 이렇게 검은색 휠로 이렇게 싹 돼 있고 뒤편에 얹을 수 있는 거 돼가지고 그 위에 짐 많이 얹어가지고. 네네. 그러네요. 옛날 드라마 같은 데서 진짜 익숙하게 봤던 것 같아요. 진짜 저 어릴 때 약간 제가 완전 아기 때 봤었던 드라마인데 육남매 이런 거 맞아요. 아니면 막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쿠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네네네. 아시죠? 봤어요. 그 육남매가 제가 어렸을 때 한 20-30년 전을 다룬 거였죠.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맞아요. 그런 데서 이제 조금 등장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자전거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고 그렇게 해서 국내에는 어떤 식으로 들어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자전거가 기본적으로 종류가 이제 어떻게 나뉘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 봐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좀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다 다루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좀 굵직굵직한 부분만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이제 로드바이크라고 해서 바퀴 휠이 크고 이제 되게 빠른 시속 35에서 50km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로드바이크가. 그래서 보통은 포장된 도로 위에서 달리는 좀 스포츠용으로 많은 분들이 쓰시는 사이클 같은 자전거가 이에 해당이 되고요. 이게 보통 이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핸들바가 되게 밑에 달려있는. 그래서 약간 고개를 숙이고 달리는 분들 많잖아요. 그 도로 같은 데서 보면은. 네네네. 딱 달라붙는 그 옷 입으시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타시는 게 거의 로드바이크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산악 자전거는 또 따로더라고요. 저는 같은 종류인 줄 알았는데 산악 자전거가 이제 MTB라고 해서 이거는 비포장 도로. 그러니까 로드바이크는 포장 도로고 산악 자전거는 아예 비포장 도로여서 바퀴가 훨씬 두껍고 기어도 훨씬 고단 기어를 장착했고 이제 충격에 흡수하기에 되게 최적화된 형태의 MTB가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시티바이크일 것 같아요. 도시에서 이제 좀 일상생활에서 타기 좋은
그래서 뭐 로드바이크나 MTB의 장점을 혼합해서 하이브리드의 형태로 나오는 시티바이크도 있고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타시는 미니벨로도 여기에 속하는 네. 거죠. 근데 미니벨로는 작은 바퀴를 이제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브랜드들이 스트라이다나 몰튼, 브롬톤, 버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약간 고가에 속하는 대표적인 미니벨로 그 자전거 브랜드에 속하고요. 미우새에서 그 김건모 씨가 그 자전거 매니아로 나오는데 거기서 김건모 씨가 소유한 자전거가 몰튼 브랜드예요. 근데 그 몰튼 브랜드가 가격대가 300만 원에서부터 2천만 원대까지 있어요. 가격폭이 되게 넓죠. 자전거 진짜 비싸네요. 그래가지고 그럼 김건모가 3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탄다는 거야? 라고 해서 좀 그 기사 같은 게 되게 떠들썩하게 났던. 근데 3천만 원짜리인지 200만 원짜리인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이제 결론이 나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그 가격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리고 조금 보급형의 중저가 브랜드로 넘어가면 티티카카라고 좀 귀여운 자전거가 있는데 그 자전거도 많이들 타시거든요. 이게 한 20만 원에서 3, 40만 원대면 살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그 국내에서 자전거 열풍이 몇 년 전에 다시 시작됐을 때 여성분들도 좀 많이 타셨던 저도 있거든요. 저는 요 근래는 진짜 자전거를 스포츠 즐기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 어제도 등산 갔다 왔는데 네네. 부암동 쪽으로 길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네네. 그 부암동 그쪽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 진짜 많이 네네, 오시잖아요. 맞아요. 그 스카이웨이 길 있어가지고 정말 다양한 브랜드와 옷과 막 장비들과 근데 그 되게 멋있더라고.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는 거 보니까 되게 요즘은 사실 뭐 교통수단이기도 하고 자전거가 여러 가지 영역이지만 굉장히 매니아적인 취미로 세분화되고 있잖아요. 자전거도 어떤 자전거를 타느냐에 따라서 모임이나 이런 게 굉장히 다르고 옷 브랜드들도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요즘에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은 그분들이 입고 싶어하는 뭐 꿈의 브랜드도 있다 그러고 막 그렇다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이게 돈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또 그쵸. 끝이 없는. 끝이 없는 거덜이 나는 영역이 또 자전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자전거 종류를 또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픽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고정된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고 브레이크가 없어요. 저는 이게 자전거 종류인지 몰랐어요. 저 이거 그냥 브랜드인 줄 알았어요. 하도 픽시 막 이래가지고 브랜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얘기를 들으니까 브랜드 이름이구나 그냥 그러고. 이게 원래는 경륜장에서 실내 자전거 경기용으로 사용되었던 건데 이거를 개조해서 이제 사람들이 타고 다니면서 이게 대중화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보는데 그거 생각났어요. 한때 신사동에 네. 좀 멋 좀 부리는 남성분들이 카페 같은 데 앉아있다가 그 픽시 자전거 타고 가는 장면을 저는 많이 봤었거든요. 이거 그럼 바퀴가 얇아요? 네. 왜냐면 저 사이클 경기하는 건 많이 봤거든요. 그 예, 경기에서 맞아요. 보면 바퀴 되게 얇던데. 네네. 근데 그 자전거 진짜 브레이크 없어가지고 도심에서 정말 탈 수가 있나 그러면? 정말 먼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한때 신사동에 멋 좀 부리는 남자분들이 어떤 패셔너블한 분들이 그걸 타고 와서 카페에 이렇게 기대어 놓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다시 그걸 타고 본인의 집이 약구정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가는 장면을 보면서 저 자전거 위험하지 않아? 이런 얘기 저도 봉범님이랑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이제 자전거 이름이나 종류는 모르니까 브레이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잘 네네네. 모르니까. 근데 자전거가 되게 예쁘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얇고 이게 바퀴 큰 거 같은데? 네네네. 얇고 크니까 멋은 있더라고요, 되게.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안정성적인 문제에서 왜냐면 우리나라가 막 광활한 대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도시에 차도 많고 사람도 많아서 내가 잘해도 언제 어디서 누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 공간에서 타기에는 조금 그래서 이제 이게 막 확산되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뭐 묘기용으로 타는 특수 자전거들도 있고 요즘은 또 새로운 자전거의 영역으로 들어온 게 있죠. 전기 자전거. 그쵸, 전기 자전거.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또 올해 3월부터는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전기 자전거를 타는 게 합법화됐다고 해요. 그 속도감이 조금 있지 않나요? 전기 자전거는 아닌가? 이게 근데 조건이 있어요.
페달을 돌리는 그 보조 방식이어야 되지 페달을 안 돌리고 그냥만 다니는 약간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거는 안 되고 그리고 최고 시속도 뭐 25km 미만이어야 되고 그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안 그러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네네. 한강에서는. 그 많은 분들이 어쨌든 뭐 교통수단으로도 요새 전기자전거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찾아보다 보니까 이 샤오미에서도 치사이클이라고 해서 접이식 자전거가 나왔어요. 네. 이거 직구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요즘에 중국 제품들 중에 그래서 막 많이 나오잖아요. 대륙의 실수 해가지고 나오는 네네네. 그런 몇 개 아이템 중에 얘가 하나가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샤오미 치고는 사실 굉장히 고가로 나왔죠. 그리고 이제 샤오미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이제 투자한 그 스타트업에서 제작을 한 건데 처음에는 300만 원대로 나왔고 지금은 공식적으로 살려면은 한 100만 원 정도까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자세한 경로는 모르겠으나 직구를 통해서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대에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자전거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형태로 나뉘고 있고요. 제가 좀 이제 저희 집에 브롬톤이 또 있고 관련된 또 책이 있어서 그 책을 또 한번 읽어봤어요. 네. 그래서 브롬톤에 대해서 좀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돼서 뭐 미니벨로 많은 브랜드들이 인기가 있고 탓이지만 저한테 있는 자료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브롬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 브랜드 이름은 진짜 확실히 기억해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쵸, 너무 많이 들었죠, 네. 사실은. 그리고 패션이나 우리 리서치 같은 거 할 때도 브롬톤이 맞아요. 되게 브랜드로서 이미지가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우리가 접해하지 않았었나 싶어요. 근데 이제 브롬톤은 1980년대에 개발된 영국의 대표적인 그 접이식 자전거 브랜드이고요. 그리고 영국의 앤드류 리치라는 분이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표명은 그냥 그분이 산 아파트 근처의 예배당의 이름이 그거라서 그냥 그걸 따셨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자기 이름 많이 넣는데. 그러네요. 근데 앤드류 리치 이거보다는 브롬톤이 좀 발음하기도 좋고 쉽지 않나. 그래서 이 브롬톤을 살 때는 보통 안장, 핸들, 프레임의 종류나 색상, 기어 단수, 뭐 짐바지 이런 거를 다 선택해서 사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이겠네요. 그래서 싼 거는 100만 원 후반대로도 살 수 있지만 선택하다 뭐 가죽 안장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액세서리가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브롬톤 매니아 분들은 직접 만드는 분들도 있고 여러 형태인데 이런 걸 다 선택하다 보면은 사실은 20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이 좀 될 수밖에 없죠. 그 시작은 브롬톤이라는 책 자체가 브롬톤 매니아이신 분이 쓰신 거예요. 어떤 브롬톤 회사와 관련 있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브롬톤을 타면서 어떤 경험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쓰신 건데 이 브롬톤이 이제 매니아들 사이에서 되게 다른 자전거가 대체할 수 없는 뭐 그런 걸로 이야기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접이식 자전거들은 2단으로 접히는데 브롬톤은 3단으로 접히거든요. 이거의 작은 차이의 원인이 뭐냐면 이걸 들고 교통수단을 탈 수 있다는 그쵸. 거. 지하철이든 뭐든 탈 수 있는. 네.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게 높이가 조금 넘어가면은 카페 같은 데 들어갈 때 들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브롬톤은 테이블 밑에다가 다리 사이에 껴도 되는 이기 때문에 조금 크면은 못 가지고 들어가거나 그리고 지하철을 탔을 때도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내 다리 사이에 내 무릎 밑으로까지 크기가 접히니까 그게 되는 거죠. 그럼 도심 생활에선 되게 적합한 형태의 자전거겠네요, 오히려. 그렇죠. 도심 생활자에게 오히려 더 맞는? 그래서 점프라는 용어가 어떤 전문 용어처럼 이제 쓰이고 있는데 그 브롬톤으로 점프한다 이러면은 그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그 말을 또 점프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브랜드 하나의 그냥 브랜드를 넘어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되게 매니아적인 부분도 있고 그 안에 되게 문화가 되게 강력하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분께서 뉴욕에서 경험했던 그 자전거 샵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준 게 있는데 뉴욕 시티 휠즈라는 곳이 사실은 미니벨로를 전문적으로 파는 자전거 샵이에요. 근데 이제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곳인데 여기서 주로
이제 취급하는 게 브롬톤이고 그 외에도 뭐 전기 바이크라든지 킥 스쿠터 같은 것들도 팔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브롬톤이 위주가 되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에 특징적인 게 토요일마다 라이딩 모임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없는 사람 무료로 빌려주기도 한대요. 그래서 약간 그냥 자전거를 파는 판매점이 아니라 약간 자전거에 미친 사람들이 모인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하나의 문화를 또 강력하게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가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만 더 소개해 보면은 한국 브롬톤 유저들의 특징이 있대요. 한국만에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한국과 일본이 항상 그 1, 2위의 유저를 다투고 있는데 브롬톤 내에서 한국은 그룹을 지어서 타는 성향이 강하고 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 이걸 패션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면서 맞는 것 같아요. 액세서리를 직접 제작하거나 꾸미는 의욕이 되게 강하고 연령대가 좀 젊고 여성층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한국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60대의 은퇴자들의 비율이 높은 것에 반해서 한국은 되게 젊고 남녀가 함께 타는 어떤 성향이 강하고 패션으로 받아들이는 그 성향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요소마다 꾸밀 수 있고 그리고 그 생김새가 귀여운 것 같아요. 약간 작고 이러니까. 네네네. 그래서 아마 여자분들 진짜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나라는 워낙 또 패션이나 이런 보여지는 거에 또 민감하기 때문에 그 영국의 어떤 클래식한 느낌의 디자인적인 요소와 편의성 이런 게 다 이제 합쳐지니까 또 되게 매니아를 많이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 이렇게 자전거의 종류와 브랜드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서 어떤 자전거 문화에 대한 이야기로 또 같이 넘어서 얘기를 해볼까 봐요. 먼저 사연 하나 읽고 가겠습니다. 네. 스티미 채널을 통해서 경아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경아님이 이제 굉장한 자전거 덕후라고.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로드바이크를 한 2, 3년 정도 되게 열심히 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관련돼서 자전거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는데 읽어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문화가 성숙해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도로 설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차도로 다니면 차들이 싫어하고 인도로 다니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근데 법상으로는 차도로 다니게 되어 있어요. 탈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도로에서 타라고 되어 있는 셈이에요. 반면에 암스테르담에 여행 갔을 때는 대안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있구나 하고 느꼈어요. 도로는 1차선이 버스 전용, 2차선이 자동차, 3차선이 자전거, 4차선이 인도 이렇게 정확히 구분되어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환경 문제가 더 심각해질수록 자전거 같은 대안적인 탈 것들을 인정하고 배려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이게 도로의 문제가 확실히 저도 이제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한강길은 사실은 그 2009년 이후로 그 국토종도 자전거길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한강의 자전거 전용 도로도 그렇고 굉장히 전국 각지에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스포츠를 즐기시게 되게 좋게 환경이 개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자전거 문화가 많이 확산이 되긴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집이 모두 한강 앞이 아니잖아요.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한강의 그 전용 도로를 가기까지가 되게 복잡하고 정말 경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인도 옆에 조그맣게 자전거 길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데 연결이 되지 않고 그리고 거기도 사람들이 그냥 오가니까 자전거가 그 길을 가면 되게 미안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아니 그리고 그 도로로 사람들이 걸어가잖아요. 근데 요즘엔 사람들이 이어폰 꽂고 많이 걷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바로 앞으로 오지 않는 이상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전거랑 부딪히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자전거 원래 횡단보도에서 끌고 가야 되잖아요. 타고 가면 안 되는데 그런가요? 법상으로 몰랐어요. 제가 나 어떻게 이러면서 법상으로 횡단보도 자전거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거의 없거든요. 그것도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행자랑 약간 이 분리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뭐 법상으로는 이게 교통수단이라고 하는데 정말 차도를 다닐 수는 없어요. 근데 또 따로 위험해요. 도로가 설계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려면은 약간 차에도 민폐가 되고 인도에서도 민폐가 되는데 뭐 자전거를 타라고 많이들 이렇게 권장은 하고 그러면 내가 탈에서 타는 건데 왜 또 이렇게 미안해야 되지? 이런 감정이 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 사실은 중국만 해도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잖아요. 맞아요. 차도가 있고 자전거 도로 그 중간에 이렇게 화단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아예 구획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인도는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자전거가 정말로 교통수단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전거를 취미로 즐기는 느낌보다는 중국을 가면 이 사람들의 하나의 생활 수단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전거가 정말 매니아 분들이 어떤 그런 자전거 타기 좋은 곳을 찾아가서 이렇게 타는 형태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타기에는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우리도 확실히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좀 규제가 조금 더 강화되고 하다 보면 이런 자전거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강화가 될 것 같아요. 법도 좀 더 만들어지고 도로도 이제 도심에서는 조금씩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정말 그 도시계획이 애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게 우리 좁은 또 서울에서는 어렵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맞아요. 들고. 서울시에서는 근데 이제 뭔가 그 자전거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좀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네네네. 자전거를 제가 잘 모르니까 네. 이제 뉴스에서 보이는 기사로 이런 것만 많이 접하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뭐죠? 그 빌려주는 거 자전거 대여해 주는 거 따릉이? 네, 네. 그거를 많이 타시기는 하더라고요. 저 보면은 타는 거 봤는데 헬멧 의무화 한다고. 네네네. 지금 여의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9월부터는 안전모 착용이 이제 의무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약간 좀 말이 많아요. 분실의 위험이 있지 않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 아니다. 분실 생각보다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들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또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 뭐 안전모는 네,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 따릉이가 사실은 교통수단으로 이거를 출퇴근용으로 또 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하철역이나 곳곳에 많이 그 정류소가 있고, 그리고 보통 뭐 1일권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1,000원, 그리고 한 달 정기권 같은 경우에는 하루 1시간씩 쓰면 5,000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은근히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아낄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서울 말고 뭐 다른 나라의 도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비슷한 게 있을까요? 나이키에서 실시했던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이 사실 먼저 생각났어요. 네, 2016년에 나이키 그 본사가 있는 포틀랜드에서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포틀랜드 시의 교통국과 나이키랑 그리고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티베이트라는 곳에서 이제 협력을 해서 $10,000에 달하는 자전거 1,000대를 포틀랜드시에 제공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따릉이에서 하는 형태처럼 정류장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그 탄 만큼 또 금액을 지불하고 뭐 카드로 돈이 청구된 시스템을 가져가기도 하고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데 그 나이키 로고가 새겨져 있는 오렌지색 자전거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뭔가 나이키 또 새겨져 있으면 또 괜히 또 더 좋잖아요. 우리 보면 또 브랜드의 노예들. 브랜드. 그게 좀 예뻐 보이기도 했고 포틀랜드라는 도시가 워낙 좀 이렇게 자유로우면서 창의적이고 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더 어울리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이제 뉴욕에서는 또 전기자전거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우버에서 아마 서비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버바이크? 네. 그래가지고 1월부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점프라는 그 브랜드 자전거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하는 걸로 기사를 봤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전기자전거 대여하면은 되게 굉장히 또 수요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뭐 어차피 자전거 결제 시스템이랑 GPS 다 탑재되어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위치 파악해서 그냥 가까운 거 있는 거 자전거 찾아서 예약해서 쓰고 그러니까 시스템은 아마 똑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전소 전기자전거 충전하는 거 맞죠? 그치, 전기자전거니까. 그렇겠죠. 네. 되게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네. 그러니까 그 충전소만 좀 잘 설치되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 우리나라도 그 자동차도 소유하기보다 렌트하는 그런 시스템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이들 소유하려고 하시지만 렌트해서 쓰는 시스템이 굉장히 좀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전기자전거는 정말 1인 가구도 많아지고 효율도 더 따지게 되고 교통체증이 또 심해지고 하면서 어쩌면은 그 공유카 서비스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또 어떤 여지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 그 전기 자전거 얘기하니까 우리나라도 전기 자전거 그 만도 플루스라는 그 브랜드 본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자전거를 찾다 본 게 아니라 압구정 어디에 매장이 네네네. 오프라인 매장이 있었어요. 네. 카페. 그래가지고 거기 근데 앞에 주차장 되게 넓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타볼 수 있게 시험 삼아서 했었는데 그 매장 지금 아직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게 압구정이 좀 패션의 거리이기도 하지만 한강에서도 가깝기도 해서 그 자전거 카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위치상 그게 있네요. 그리고 꼬꼬 스포티브에서도 그 바운더리라는 자전거 카페를 냈잖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면은 자전거 관련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자전거 타다가 지친 사람들 쉬라고 뭐 빈백이나 해먹 같은 그 자리도 마련을 해놓고 그 자전거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거치해 놓을 수 있는 그 거치대를 따로 마련해 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좀 인상적이었었는데 그 어떤 위치적인 어떤 이점도 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스타필드 하남에 갔을 때 제가 되게 놀랬던 게 있는데 거기 1층에 자전거 전문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는 또 그 관련된 카페가 있었어요. 그 정말 그 딱 달라붙는 옷을 입은 분들이 자전거를 끌고 오셔서 거기에 정말 많이 앉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여기 많이 앉아 있어라고 했는데 거기가 그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이어지는 그 팔당대교 남단 쪽인 거예요. 딱 스타필드 하남이. 그러니까 거기서 자전거 타던 사람들이 들리기에 너무 최적의 장소인 그 장소에 자전거 샵을 딱 해놓은 거예요. 좋네요. 머리 잘 썼다 또 이런 생각을 또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래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 네, 그래서 자전거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몇 년 전에 제가 리서치를 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건 전기 자전거는 아니고 좀 클래식한 자전거에 관련된 행사인데 영국에서 또 시작했어요. 사실 지금은 사실 영국이 그 자전거 문화를 많이 리드하는 어떤 클래식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트위드 런이라고 아세요? 아니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 트위드는 아시죠? 우리 옷. 네, 트위드. 그 소재 트위드예요? 네, 소재 트위드고 런이 뭐 그 뛰다 트위드 런. 여러분 그 트위드가 이미지로 생각하실 때 아마 대표 샤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샤넬의 트위드 자켓과 스커트 그 세트 있거든요. 그런 되게 클래식한 형태로 요즘에 조금 뭐 컬러도 다양하게 나오긴 하지만 그 소재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뭐냐면은 이 트위드를 입고 그 브로그 신발을 신고 자전거를 타는 어떤 행사라는 명목으로 이제 이게 행사가 시작된 거예요. 되게 그래서 깨알같이 고급스럽네요. 네. 그 체크 자켓을 입고 밑에는 보통 그런 거 할 때 약간 면바지 같은 거 입잖아요. 멋있어. 그리고 약간 가죽으로 된 브로그나 신발 같은 거 입고 꼭 그리고 위에 모자 같은 거 이렇게 베레모 같은 거 쓰고 완전 무슨 몇십 년 전에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미지인데 그렇게 갖추고 이제 타는 행사인 거예요. 그래서 2009년에 시작을 해서 그때는 300명이 타는 걸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때 이후로 전 세계 패션계 사람들과 자전거 애호가들 사이에서 이제 관심을 받으면서 뉴욕이나 도쿄, 헬싱키 이런 각 도시에서 이제 열리게 되었다고 해요. 그 도쿄에서 열리는 사진을 제가 찾아봤는데 그 일본 사람들 특유의 그 캐주얼하면서 클래식한 감성 아시죠?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영국은 좀 더 갖춘 어떤 느낌이라면 일본은 좀 더 뭐랄까 내구성이 되게 좋은 면이나 이런 것들이나 그거 아시죠? 약간 네이비 블루 같은 자켓을 입었다든지 나이가 되게 지긋하시고 수염이 있는 아저씨 안경 쓰시고 제가 또 너무 좋아해요. 난리 났어요. 저 그 지금. 일본 브랜드의 캐주얼하면서 클래식한 감성 좋아하는 사람들의 느낌 있잖아요. 네. 일본의 중후한 아저씨들이 나오는 멋 같은 거. 지금 이 먼 얘기 나오면서 지금 둘이 약간 또 목소리 높아지고 죄송합니다. 있는데. 네. 아유 흥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다혈질이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나라마다 또 특징이 있겠네요. 되게 추운 도시에서 했을 때는 이렇게 술 담는 그 조그만 뭔지 뭐라고 알아요. 하는지 모르겠어. 스틸로 꼬냑 된- 같은 거 이렇게 들어있을 것 같은 그거. 뭐 그런 거 이렇게 가지고 타시는 분도 있고 막 되게 클래식한 어떤 향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귀족들이 타던 자전거의 문화에서 가져와서 그거를
현대식으로 새롭게 즐기는, 그리고 각 도시에서 열리는 어떤 형태가 도시의 어떤 특성도 볼 수 있고 되게 재밌구나, 되게 독특하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불가능할까? 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했었던. 저 이거 이미지들 리서치 좀 해봐야겠어요. 너무 기대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시어서커와 관련돼서는 있어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시어서커 파티 있는데 네. 걔는 이제 뭐 따로 스포츠 학원 이런 건 아니긴 하지만 그 네, 뭐. 시어서커 소재로 된 네. 옷들을 입고 남성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파티를 즐기는. 네. 근데 사실은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성숙된 형태의 문화라면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같이 뭔가 진짜 고유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괜찮네요, 이거 되게. 네네. 너무 매력적이에요. 지역별로 자전거 이야기도 하고 이런 행사 얘기도 해서 그런데 저 이제 여행 다니면 사실 자전거 타는 거 그런 모습들 되게 많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네. 저는 일본이나 베를린 같은 데도 사실 그런 워낙 많이 타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네. 특히 일본 같은 경우 그런 관련 용품이나 브랜드가 진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패션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한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브랜드들 많이 수입해 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 어반 커뮤터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런 출퇴근족을 위한 기능성 일상복이죠. 그런 브랜드가 일본에 굉장히 다수 있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런 옷들이 일상복으로 입기 위해서 그런 매니아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그런 브랜드만 선호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근데 국내는 사실 그런 브랜드들이 패션 브랜드에서 그런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장사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대중한테 팔려야 브랜드는 맞아요. 뭐 백화점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뭘 안에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네. 사실은 이건 되게 매니아적인 영역이고 일본 매니아의 영역이 크잖아요. 맞아요. 커요. 근데 우리는 매니아 영역이 좀 작고. 그래서 그냥 그런 매니아 분들은 또 일본 브랜드를 또 직구를 하신다든지 맞아요. 가서 사신다든지 그런 형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정말 기능성 소재고, 그리고 기능적인 포인트들이 옷 안에 다 숨겨져 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냥 되게 포멀하게 입을 수 있는 자켓이 될 수도 있고, 네. 네, 되게 캐주얼한 점퍼 모양일 수도 있고, 그런 스타일들도 되게 사실 멋있는데 네. 조금 그런 건 안타깝더라고요. 지속되는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길 수가 없는 게. 그리고 그런 브랜드들이 좀 약간 고가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팔릴 때는 이게 왜 이렇게 고가일까라고 이제 의문을 또 제기할 수도 있죠. 사실 저 요번에 요 자전거 준비하면서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올해 요번에 SS, 그러니까 스프링 서머 시즌에 그 패션 스트리트나 컬렉션 쪽에서는 조금 얘기 많이 나오고 유행 아이템으로 얘기되는 게 사이클 쇼츠거든요, 사실. 그 쫄쫄이 바지. 네네. 그 무릎 위로 올라오는, 이게 해외 스트리트에서 되게 많이 보인 게 그런 셔츠를 입고 위에 되게 오버사이즈로 된 셔츠나 자켓 같은 거, 아빠 어깨만한 자켓 있죠. 네네. 그런 거 큰 거 매치하고 힐 신는 거. 네, 여성분들의 그런 룩이 진짜 많이 찍혔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바이크 쇼츠가 네. 변형된 형태가 아니라 네. 레알. 리얼. 정말로. 어. 정말 사이클 쇼츠. 약간 네. 그 레깅스 패션처럼 맞아요. 약간 좀 그런 의미로. 네.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룩들이 되게 많이 보여져서 이런 스타일의 착장법 같은 스타일링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이제 브랜드에서 뭔가 변형해서 그런 스타일링 보여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남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트렌드가 충분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워낙 몇 년 동안 그 스포츠 아이템을 캐주얼이랑 같이 믹스하는 어떤 코드가 되게 많았잖아요. 충분히 또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그리고 그 룩들이 아마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보면은 좋아하실 만한 느낌이, 룩들이, 네. 왜냐면 그 오버사이즈로 자켓 입으시고 셔츠 입으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밑에는 조금 스키니하게 입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날씬해야 되나? 그래서 또 힐을 신으니까 또 약간 종아리가 이렇게 일자로 보이게 하고 네네네. 하니까 아마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이제 패션 얘기를 되게 좀 길게 했는데 네네. 예, 패션, 그러니까 스포츠 종목이나 이런 것들도 패션 트렌드나 이런 거랑 잘 맞물려 가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리고 요새 우리나라 우리의 모든 트렌드들이 뭐 일상생활과 패션과 취미와 이런 것들이 약간 다 결합된 형태로 소비가 이루어지지 뭐 하나에 무관하게 하진 않잖아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런 거에 또 민감한 편이기도 하고. 맞아요.
사이클 관련된 건 뭐 이렇게 매니아적인 그런 것들 외에 우리나라도 좀 그런 문화적으로 즐길 수 있는 사이클 이벤트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근래에 저는 이제 사이클 관련된 그런 이벤트는 아직 잘 발견한 건 없었는데 스포츠 이벤트로 요즘에 이제 좀 확장되는 추세에 있는 것들의 종목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네. 뭐 요가라던가 아니면 이제 러닝 정도. 네. 요 근래 봤던 것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작년에 나이키에서 여름에 국립현대미술관하고 같이 한 행사가 있었어요. 네네네. 썸머 오브 아트 앤 스포츠 캠페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미술관이랑 같이 콜라보 했다는 게 전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국립현대하고 파트너십 맺고서는 미술관에서 이제 근력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요가나 러닝 클럽 같은 거 라이브 세션 진행하고 그래서 미술관 일대를 뭐 이제 달리기도 하고 하면서 참가자들한테는 미술관 이제 관람권 주고 뭐 그런 이제 서비스 제공하고 그리고 세션 마무리하고 나서는 뮤직 콘서트하고 애프터 파티까지 하는 네네. 그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스포츠도 그런 유사한 형태 안에서는 되게 경험 중심으로 확실히 소비가 이제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요새는 해외도 그렇고 미술관에서 그렇게 요가나 이런 그러니까 디뮤지엄에서도 프로그램을 제가 네, 진행했던 맞아요. 기억이 나는데 네네. 그러니까 미술관에서 요가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먼저 시작된 부분도 있고 참 독특하지만 또 새로운 결합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확실히 이게 기능적으로 운동의 효과를 얻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커뮤니티적인 성격이 확실히 강하잖아요, 스포츠가.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만족점 주는 걸로 확실히 서비스가 좀 이제 강화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자전거의 세계는 또 무궁무진하다는 거를 또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자전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봄봄님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자전거를 못하니까 제가 브랜드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네. 그게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다양하게 이제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그래서 사실 자전거를 타야지라고 하는 결심을 할 수는 없지만 네네. 관심을 가지고 그런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막 이렇게 관심 두고 한번 찾아보고 이럴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제가 이제 오히려 요런 거는 못하니까 다른 이제 부가적인 영화나 광고 이런 거가 더 눈이 돌아가서 그쪽의 것들 더 찾아보게 되고 한 것도 있었는데 네. 그런 소스들을 조금 잘 연결고리 지어서 이야기를 앞으로 좀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 요번 물건 시리즈 하는 거 에디션으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거 하는 거에 좀 많이 활용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네. 예, 저희가 이제 차근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홍보가 되었어요. 네, 저희의 채널을 계속 좀 구독을 해주시거나 하면은 소식들을 이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님은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네, 저는 좀 자전거를 그래도 많이는 아니지만 접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저도 자전거의 종류나 이런 걸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좀 자전거에도 종류가 많고 아, 왜 이런 문화가 있고 이런 기능이 있어서 이걸 쓰는구나라는 걸 좀 더 이해하게 된 그러니까 정말 그 매니아가 아니면 그 매니아들의 어떤 브랜드의 어떤 선호라든지 기호 같은 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좀 매니아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도 이해하게 됐고 이게 일상과 취미와 어떤 스포츠라는 어떤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한다기보다는 요즘은 그런 것들을 다 균형적으로 가져가서 본인의 취향대로 좀 사용을 하는 게 또 그 자전거의 또 어떤 기능이자 지금 요즘 시대의 어떤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14화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는 그럼 마무리를 해보고요. 저희 15화 예고 드려야죠. 네, 15화 물건 시리즈 5번째 시간은 연필입니다. 아날로그적인 필기구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게 연필인데요. 사실은 펜이나 샤프 이런 것들을 쓰면서 연필은 많이 좀 잊혀졌었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다시 연필을 모으거나 그걸 고집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구 덕후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전문 샵도 생겨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매우 취향적인 필기구 중에 하나로 연필이 또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필을 중심으로 한 필기구들을 살펴보고 연필의 의미와 그 사용성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네.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티미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도 계정이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불소소를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댓글 외에도 저희가 메일로도 사연을 받고 있는데요. 메일은 ideal-list@네이버.com으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14화 자전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의 P 봄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